안녕하세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하는 2021년 나눔샘 사업설명회 방송에 함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나눔샘 사업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본부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2019년도부터 실행 주체로 함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는 오늘 2021년 나눔샘 사업설명회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마중물의 김양미입니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2021년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나눔샘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줄여서 나눔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사업 설명회는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마중물의 유범상 이사장님의 환영사에 이어서 나눔샘의 의미와 철학에 대한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현숙 교수님께서 나눔샘 사업의 실천 유형별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배분 신청서 작성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과 또 필수 참여 사업, 또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실시간으로 댓글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이 영상은 마중물TV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나눔샘 홈페이지와 또 마중물TV 유튜브에도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마중물의 유범상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하는 나눔샘 프로젝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명회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거다,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공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 개인들이 이 가족들이 또는 마을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왔고,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이제 공적인 어떤 그 대응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 위험이야말로 한 가족이 한 마을을 넘어서서 한 국가가 또 한 국가가 넘어서 전 세계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나눔샘이라는 것은 그런 나눔에 대해서, 나눔의 의미는 뭐고 어떻게 이 위험에 서로 나누면서 맞서 싸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열매는 이 나눔의 의미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시민의 나눔으로 이 의미들을 확장시켜서 생각해보자 하는 과정들 속에서 사단법인 마중물과 함께 이제 그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가 이제 2차년도인데 1차년도에는 그런 나눔의 철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천 모델들을 만들려고 했고요. 올해 2차년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눔의 철학이 도대체 뭔지, 나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나눔샘의 의미를, 이제 나눔샘 프로젝트의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나눔과 시민, 나눔샘의 철학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2021년, 올해죠. 올해 1월 19일 날 서울역에서 모 일간지 기자가 이제 찍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훈훈한 장면인데, 왼쪽에 있는 분은 노숙인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그 노숙인에게 외투를 벗어주고, 그 다음에 장갑을 벗어주고, 그리고 또 5만 원짜리 지폐도 줬다는 거예요. 사회에 이것이 소개가 되면서 다들 저 은인이 누구냐, 저 미담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찾기 시작했지만 왼쪽에 있는 노숙인이 누군지는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낸 이 생각을 글로 적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지금 본 것처럼 아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미담의 주인공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제가 유럽에서 봤던 것은 장애인 거지와 노인 거지를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노인이 이 생존의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 모두가 그냥 사람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저렇게 개인들 간에 자선과 시혜를 통해서 나누는 나눔도 있지만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나눔도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통이 있으면 통 속에 적응하는 사람, 쓰러진 사람, 튀어나온 사람인데 튀어나온 사람은 노숙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있었을 때 우리는 쓰러진 사람과 튀어나온 사람한테 튀어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쓰러지고 튀어나온 사람한테 아까 그 미담의 주인공처럼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건 거죠. 그런데 그대는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통을 넓히는 건 거거든요. 통을 넓히게 되면 튀어나온 사람도 최소한도 생존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갈 때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쓰러진 사람도 다른 자신의 재능들을 발견을 하고 더 넓은 통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에 일했었을 때 쓰러진 사람과 튀어나온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선별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들도 사회복지고 나눔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통을 넓히고 그 통 속에서 누구나 다 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나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제가 글을 또 적어봤는데요. 배에 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에 고프지 않을 권리는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통해서 건강을 잃어오면 우리가 다 잃는다 그러는데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이 땅이 어떤 생명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들 누구나 이 배부를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배고프지 않을 권리는 있고 건강을 우리는 누구나 잃을 수 있거든요. 노인이 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건강을 잃을 수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거든요. 근데 그 사회가 안전하다면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5명의 거인이 제거된 사회다라고 이제 베버리지가 얘기하거든요. 베버리지는 원트 소득 결핍, 이그노런스 이 어떤 무지, 디지즈 질병, 스카로 불결, 아이들레스 나태 이렇게 5명의 거인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베버리지 뭐라 하냐면 그것은 공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공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뭐냐? 저렇게 5명이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도록 집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원트 소득 결핍이니까 배에 부를 권리는 없지만 배에 고프지 않을 권리는 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거든요.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이 있는데 20살의 청년이 40대의 아빠가 치매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아빠의 아빠가 된 거, 자기의 아빠의 아빠가 된 건 거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 되고 싶다. 효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가족이 돌보는 건데 시민이 되고 싶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에서 돌봄을 공적인 책임들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나눔을 저렇게 돌보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의 나눔이라고 얘기하고 권리형 나눔이라고 얘기하고 저런 나눔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모색해보자 하는 것이 나눔샘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눔을 2개로 나눠봤어요. 한쪽은 나눔 1.0은 우리가
취약계층, 불쌍한 사람, 쓰러진 사람, 튀어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자 저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눔 1.0 자선과 시혜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공동체의 변화들을 시민들이 모여갖고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 갖고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최소한도 배고프지 않아야 돼. 그리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돼. 이런 사회에 대한 나눔들을 이야기해보자.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눔샘 프로젝트는 이런 권리의 나눔, 오른쪽에 2.0이라고 써있는 것을 권리의 나눔이라고 하고 왼쪽의 나눔을 시혜형, 자선형 나눔 또는 권리형 나눔, 자선형 나눔으로 구분하고 이제 한국 사회는 좀 더 권리형의 나눔의 사례도 발굴하고 권리형의 나눔의 교육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권리형의 나눔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적어도 그냥 사람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나눔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대단히 어쩌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우리는 권리형 나눔은 생각하지 못하고 시혜형, 자선형 나눔만 생각했냐? 왜 우리가 사회복지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는 어쩌면 정형화된 틀들 속에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안 이런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유를 두는데 이 통 안에 벼룩이가 있는데 벼룩이는 자기 몸보다 200배 높이 뛴다는 건 거예요. 근데 200배 높이 뛰는 그 거북이를 20배의 병에다가 가둬놓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뛰게 만들었더니 조금 지나니까 금방 적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계속 20배만 뛰더라는 건가요. 이렇게 튀어나오질 못하더라는 건가요. 자, 그러면 벼룩이가 생각할 때 자기는 뛴다고 생각할까요? 뛰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20배를 뛰니까 뛰겠죠. 뛴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었을 때는 아주 200배까지 뛸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는데 시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해. 그러니까 누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개인과 가족이 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권리형 나눔에서는 권리의 나눔에서는 시민권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눔샘은 기본적으로 시민교육과 깊은 연관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 저쪽에 그림에 보게 되면 빨간 옷을 입은 분이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달놈 이렇게 붙였는데 달달놈이 달을 보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달을 봐요. 뒤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달을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달달놈을 봐요.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그러니까 달달놈을 문제 삼는 건가요? 제가 아까 나눔 교육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어쩌면 보라는 달만 본 건 아닐까? 우리는 20배만 뛴 것은 아닐까? 어쩌면 시민들의 나눔은 권리형 나눔, 권리의 나눔도 가능한데 우리는 시혜형 나눔, 자선형 나눔, 자선의 나눔 본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눔샘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합니다. 공부를 시민들과 하면서 나눔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제가 또 글에다 담아봤거든요.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말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아까 미담의 그 사례에서 아유 어르신, 아유 힘드시죠 선생님? 하지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하고 말한 건 거죠. 또 배가 고프다. 왜냐면 그 다음날 그 노숙인이 또 이제 배가 고프겠죠. 이번에는 그물에다가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르신 이건 내가 선생님 내가 이 빵만 줬더니 그런 모양인데 이제 일을 찾으려면 어떤 기술을 배우셔야죠 하고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내어주었다. 그러면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야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이 말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격증을 10개씩 뭐 15개씩 막 받거든요. 왜?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운 건 거죠. 그런데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물고기 잡는 면허증도 있고 그런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 그러니까 취업할 데가 없으면은
이게 이 배가 고플 거라는 건 거예요. 내가 실업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그 사회에 어떤 기본적인 시민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난 굉장히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어장에서, 그의 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진정한 나눔들이 이루어져서 시민권이라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자격증을 10개씩 가지면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준,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까지 준 그와 맞서는 것이 이제 더 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그 사회권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공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등등해서 소득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물고기를 주고 비법을 주고 그물까지 준 그 양반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보장해야 돼? 그럴 수 있다는 건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빵보다는 권리를, 우리가 빵을 한 조각씩 주는 것보다는 권리라는 것을, 시민들의 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권리는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어떤 그 조직될 때, 시민력을 가질 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빵보다는 권리를, 권리는 권력과 함께해야 살아 숨쉰다. 자, 나눔샘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권리라는 것을 알고 모든 시민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배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달달놈이 있으면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고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눔샘 2.0의 이제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는 감정이, 나눔샘 2.0은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어떤 것이냐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생긴 어떤 그 불쌍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생긴 구조를 좀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그게 컨텍스트거든요. 우리는 텍스트만 본 건 거죠. 그리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까 나는 다행히도 정규직에 있으니까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저 사람은 동정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 그리고 또 그런 텍스트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타인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행위로 끝나는 건데, 오른쪽에 공감의 감정은 컨텍스트를 보고 나가 오늘은 노인이 아니지만 내일은 노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오늘은 이 장애인이 아니지만 또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민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이 공동체의 위험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공감의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서 공감의 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규정하고 그를 우리가 돕는 프렌드리 비지터,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 방문객으로 보는 체리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왼쪽이죠. 오른쪽처럼 그는 시민인데 시민권, 권리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게 되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티즌과 함께, 그 시민과 함께 우리가 친구가 돼서 라이트, 시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 나눔의 권리형 나눔의 핵심이다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나눔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 지금 본 것처럼 감정, 나눔의 감정이 연민에서 공감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것까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시민력, 시민들이 힘을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눔샘의, 권리형 나눔의 핵심인 건 거고, 그래서 권리형 나눔은 소크라테스형, 헬렌 켈러형, 은바레표형인데, 이것은 이제 이현숙 교수님이 좀 더 자세히 구분해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 그러니까 이제 쓰러졌거나 튀어나온 사람을 사정해서 이 사람 정말 문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선별해서 개인적인 지지를 해요. 개인들이 상황에 대처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정서적인 지지, 상담, 가족치료, 그동안은 이제 주로 이러한 관점들 속에서 접근해 왔다면, 우리는 이제 사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처해져 있는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구조가 뭐냐, 그리고 부적절한 정책이 뭐냐, 이런 거를 보고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이 자신의 불행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사회교육이라든가 사회적 지지, 시민교육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의 제도주의라고 얘기한다면, 나눔샘 프로젝트는
왼쪽의 사회복지로부터 오른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공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학습도 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 나눔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나눔샘이라고 줬어요. 나눔샘.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그 로고 위에 두 동료가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손을 잡고 있는 연대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진 것이 책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도 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나눔샘에 그 눈에 보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세상 읽기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 나눔샘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나눔의 샘. 나눔의 샘은 우리가 이제 나누려면 어떻게 돼? 철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눔의 샘에서는 철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를 개발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는 이제 그런 게 됐고, 또 저런 거를 가지고 나눔 선생님이, 나눔 쌤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활동가들이겠죠. 아니면 학교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나눔의 철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함께 아이들이랑 같이 하겠죠. 그래서 나눔 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과정도 있어서 아이들이 뭐라면 자 우리 나누셈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나눔의 셈은 나눔의 셈, 나눔쌤, 그리고 나누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건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것을 다르게 도표로 하면 나눔의 셈에서 나눔쌤이 이제 이런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나눔의 강좌에서 나누다가 보면 학생들이 야 우리 이제 권리의 나눔을 좀 나누자. 그래서 나눔 쌤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지역에서 실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삼고 있는 나눔 쌤의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지난 1차년도에서는 21개의 기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같이 나누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한 20개의 기관들과 함께 이제 이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나눔샘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왔었던 나눔에 대한 철학, 나눔에 대한 문화, 나눔에 대한 실천을 받고 나가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같이 와서 정말로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모든 시민들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또 어떤 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상을 가지고 오실지 벌써부터 저는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범상 교수님께서 권리형 나눔의 철학을 소개해 주시고 나눔샘의 전체적인 구도까지 다 훑어주셨는데요. 소개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범상 교수님은 나눔샘 사업의 운영위원장이시고요. 작년에는 1차년도 나눔교육 교재개발 연구 총책임자이셨고 올해는 또 나눔샘 철학 워크북 개발 연구를 하십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현숙 교수님께서 그 나눔샘 사업의 운영의 내용과 또 실천 유형별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숙 교수님은 나눔샘 사업 운영 부운영위원장이시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작년에는 그 나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맡아주셨고요. 올해 2차년도에서는 나눔샘 실천 워크북 개발 연구를 또 맡게 되십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그 좋은 봄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눔샘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눔샘 사업에 있어서 유범상 교수님께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더라면 저는 이제 나눔샘 사업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실천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한 해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의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천들을 하셨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온 사랑의 열매.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온 사단법인 마중만. 둘이 만나
나눔샘을 상상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학습하고 토론합니다. 나를 살펴보다. 톡톡은 철학 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그리고 다양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소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가는 나눔 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상상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천고등학교라는 공립고등학교에 20명의 선생님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환경 단행본을 읽고 일지를 쓰고 구술평가를 하고 서평을 쓰는 활동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서 교사들끼리 공동체성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을 했어요. 헬렌 켈러처럼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인천 시흥고등학교 학생의 해솔은 나눔교육 접경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가 나누는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마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걸 기사화시킨 다음에 그들의 삶과 경험을 마을과 사람이라는 책으로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마을 사람들을 섭외해서 학생과 주민을 상대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저희 단체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청년들로 모여진 단체인데요. 청청마을 성장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원하고 그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마을에 순환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과 함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자 파크스처럼 참여하고 변화시킵니다. 함께 만들어보다. 만수초등학교는 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이란 학급을 하나의 마을로 만들고 학생들이 그 마을 속의 주민이 되어서 시민의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을 지켜줬던 영웅들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나에게 나눔샘이란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왜냐하면 나눔의 자체가 변화의 힘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나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경입니다. 선을 넘어서 공간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같습니다. 끄면 닦을수록 빛이 나고 더 환히 세상을 밝혀주고 저를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의 확장입니다. 무지개다. 미래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도구입니다. 용기다. 1.5의 교사가 만들어내는 1.5 정도의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과의 연대이다.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은 곧 성장의 발판을 삼을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주고받고 설 수 있는 사회가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더하셈입니다. 저희는 나눴지만 결론은 더해졌기 때문에 더하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교육을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의 나눔을 넘어 어려운 이웃이 없는 사회,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권리의 나눔을 실천합니다. 나눔은 시혜와 자선을 넘어 권리와 연대이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 사는 이런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열매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꿈꾸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소크라테스 유형, 헬렌 켈러 유형, 로자 파크스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은 했는데 이거는 학문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그런 활동들을 마음껏
그 장에서 펼쳐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함께 교육하고 실천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업에 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유형을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리면 소크라테스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학습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난해에는 톡톡이라는 그 어린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룹이 들어왔었는데 어린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그 정의를 찾소라는 소설을 매개로 아이들과 함께 그 나눔의 정의를 내려보는 정의책을 만들고 이런 이제 전시회 그 나눔의 전시회를 기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유형이라고 이제 저희가 그 이론적으로 구분짓고 있고요. 헬렌 켈러 유형 같은 경우는 조사와 연구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둘러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청청마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마을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그 놀이터도 만들고 다양한 나눔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순환되는 과정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주위를 둘러봐 헬렌 켈러 유형에 이렇게 속하는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신현고등학교, 우리 청소년들, 해솔이라는 그 청소년 자치회가 직접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또 그 책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실천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헬렌 켈러 유형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로자 파크스 유형은 참여와 실천을 얘기하는데요. 만수 초등학교가 그 한 교실이 우리 마을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마을법도 만들고 그 마을을 같이 운영해보는 그런 이제 참여 실천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을 얘기하는데요. 또 다양한 기관에서 이 권리형 실천들을 지난해에 함께 했었는데요. 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종합복지관 우리 그리고 경기도 교육복지협의회 그리고 그 다양한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뭐 늘푸름이라든지 또 청소년 수련관 뭐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나눔샘 사업의 구성은 우선은 교육 그리고 실천, 연구,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나눔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육들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들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그 실천들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눔샘 사업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나눔이라는 관점하고 굉장히 다른 철학적인 방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교육들을 마중물에서 이제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방향성을 가진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샘 오픈 강좌를 우리 사업기관에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육 실천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청소년은 공동체 속의 구성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오픈 강좌를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별 청소년 나눔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파트가 있고요. 실천 파트에서는 청소년 교육과 함께 청소년과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다양한 나눔의 실천들을 계획하시면 되고 그것을 실행하신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연구에서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나눔의 철학과 그 다음에 나눔의 실천이라는 유형 구분의 그런 이제 연구를 했다라면 올해는 나눔의 철학과 실천을 위한 워크북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북은 다음 해에는 실천 현장에서 이 워크북을 매개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는 그 워크샵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기관들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캠페인 활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역을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권역별 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 공통 캠페인을 벌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네트워크, 단순히 이
그 사업 기관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회에서도 모든 기관이 참여해서 그 성과 보고회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샘은 교육, 실천, 연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저희 김향미 국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교수님께서 전국의 나눔샘 수행기관들과 네트워크 사업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되는 사업, 필수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성이 먼저 교육, 실천, 연구, 네트워크가 저희 나눔샘 사업의 구성인데 저는 먼저 우리 그 사업명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명이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나눔샘 사업이잖아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배분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진행하는 회계년도 안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9개월이죠. 한 기관당 최대 1,000만 원 예산으로 예산 집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총 20개 기관을 올해 2000년도에 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할 때 총 20개 기관이 함께 모인다라는 거를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계획을 하고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할 때 인건비, 관리 운영비, 사업비라는 세 가지 목으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 예산의 배정 비율은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는 30% 이내여야 합니다. 사업비가 70%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좀 주의하실 부분은 단순 인건비나 강사비, 회의비, 자원봉사 활동비 같은 인건비성의 그 비용들은 유급 내부 직원들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셔야지 계획서 설정하실 때 염두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1년 단위 사업이고 또 1년간 쭉 함께 할 때 참여하는 대상이 총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집행의 기준과 근거가 있죠. 공동모금에서 아주 잘 정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2021년 수행지침 기준이라는 책자인데요. 거기 26에서 28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편이 있으니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 공동모금의 수행 지침은 그 공고문 게시할 때 함께 PDF로 공유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 단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월입니다. 3월에는 우선 이렇게 사업 그 수행기관들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데 집중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을 총 3군데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공동모금회,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 마중물, 또 나눔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기한은 저희가 현재 쭉 받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인데요. 저희 기관 메일로 또 기관명 그 파일명을 또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1차 서류 심사 그리고 2차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결과 발표는 저희가 날짜가 조금 조정이 돼서 3월 22일 월요일로 최종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접수가 되고 저희가 심사가 나온 이후에는 개별 기관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실 때 메일이나 또 개인 정보들, 연락처들을 꼭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면접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본부에 있는 대강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한 개 기관당 해당 기관들이 PPT와 또 질의응답으로 총 10분으로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최종 결과는 3월 31일 수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렇게 수행 기간을 선정하는 데 집중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사업을 하려면 먼저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또 그에 근거한 사업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배분금을 1차 70%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 또 중요한 게 4월 달 행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나눔샘 사업과 방향과 맞게 다시 한번 저희가 필수 사업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사업계획 조정을 또 요청하게 될 텐데요. 그런 사업 수행 수정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계획서가 또 이제 승인이 되면 공동모금의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서 마중물과 수행기관 간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수행기관들에서 또 신청서를 에 따른 그 사업비 지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이 공문에는 꼭 기관명의 영원 통장을 함께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때 체크카드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계셔야겠지요. 이 이유는 나눔샘 사업이 각 기관에서 회계를 별도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이 나눔샘 자체의 별도 회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공동모금의 사업 수행 기준 그 지침에 따라서 그 현금 출납부, 지출결의서, 내부 결제 등의 그 문서 관리들이 철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하고 나중에 결과에 이르기까지 한 흐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사업이 수행이 되겠죠. 이때 자체 수업과 공통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 사업 수행할 때 집행해야 되는 그 근거를 반드시 그 편성 기준표에 따라서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참여 대상이 최소 20명 이상이도록 해주십시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민과 학부모 등의 주변 참여자들이 이제 나눔의 철학이 뭐고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좌, 또 인문학 오픈 강좌를 3회기는 편성을 하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앙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앙주도의 사업들의 경우는 권역별 네트워크, 전체 워크숍, 매니저 교육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당연히 예산 편성은 그 중앙에 저희 마중물이 가지고 있지만 이때 참여를 하시게 되면 기관들이 또 이 참여할 수 있는 교통비 등 식비 등 그런 출장여비와 같은 그런 비용들을 편성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행기관들도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 캠페인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계속 기술되어 있어서 조금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4월 달에 사업 수행이 됩니다. 글자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마중물이 주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계속 말씀드렸던 매니저 교육. 이 매니저 교육에는 그 수행기관들이 이 사업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만나서 또 방향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현재 코로나로 또 만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줌으로 3회기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저녁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기관의 상황을 또 고려해서 이제 진행할 부분이긴 하는데 만약에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또 식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는 관리 운영비의 목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식비 등 이런 비용들을 편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안내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4월 달에 중요한 것이 저희 모금회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기관의 현장 방문을 직접 매 기관마다 갈 겁니다. 4월 달 집중적으로 20개 기관을 가는 부분이고요. 4월 달에 그렇다면 수행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부분들이 뭘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강좌 3회기를 편성하시고 강사와 계획들을 좀 세워보시고 예산을 사업비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쭉 수행기관이 계획하신 계획들도 진행하시겠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권역별 나눔 네트워크의 캠페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캠페인을 10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단번에 되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권역이 구성이 되고 선정 기간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거점 지역들을 좀 모아내는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중앙 차원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중앙에서 권역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1,000만 원 예산 외에 별도로 더 내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지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들이겠습니다. 5월 달부터 12월 달에 계속 사업 수행 기관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네트워크 사업을 권역별로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 청소년들을 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 간에도 그 권역별 그 기관들에 있는 청소년들을 서로 청소년들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달에 다시 저희 마중물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비 참여 기관들 전체 워크숍으로 1박 2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참여하시려면 또 교통비나 식비, 업무 추진을 위한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하게 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위한 서류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때 뭐 사업이든 회계에 대한 부분이든 좀 검토하고 또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도 이제 마중물이 주도하여서 진행하는 게 권역별 네트워크 워크숍인데요. 권역별로 이제 이렇게 4권역으로 한 해씩, 그러니까 총 저희 마중물 차원에서는 4번을 다 만나는 거지만 권역 단위에서는 한 번씩 권역 기관들의 네트워크 워크숍이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역시 교통비든 식비, 뭐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들을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최대한 중앙과 또 권역들 수행기관들이 만나는 그 시점에는 가능한 사업의 중간중간 그 서류나 회계,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뭐 꼼꼼하게 다 본다라기보다는 전체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중에 좀 보완하거나 좀 어려운 상황들 혹은 어떻게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좀 이제 체크하고 챙겨서 나중 연말에 결과 보고서를 할 때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너무 이제 부담을 안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는 마중물에서 또 이제 주도하는 것이 나눔샘 포럼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역시 이게 대규모로 집단으로 할지 아니면 여전히 뭐 비대면으로 할지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또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참여하고자 하시는 그 수행기관들이 있으실 거니까요. 이 역시 관리 운영비, 모계, 교통비나 식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들을 좀 편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12월까지 사업 수행인데 이제 기관에서는 12월 달까지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마중물에서는 사업이 2022년 1월부터 2월 내년 2월에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번 더 크게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마중물 주관으로 청소년 네트워크 수행기간 전체 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2월 달에는 정말 2차년도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됐고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발표하는 성과 발표회를 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진행하는 방식은 뭐 내년에 그 상황을 좀 더 추이를 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함께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행기관들이 오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중앙에서 저희 마중물 차원에서 어떻게 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것까지는 좀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업을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고 사이사이에 저희가 중간 보고서나 결과 보고서 뭐 계속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은 또 이것도 함께 있어요. 마지막 결과 보고를 제출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9월 달 정도 사업이 어느 정도 수행된 중간 정도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중간 보고서를 받아서 또 이제 아직 70%만 1차 배분을 4월 달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의 그 배분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이때 양식과 어떤 기한들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마중물에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그때도 이제 배분금 신청서와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12월 달에 마무리하는 모든 단계로 결과 보고서 사업 마무리하시면서 정리해 주시고, 그 결과 보고서를 이제 마중물 저희 쪽에 다 서류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보다가 보면 이제 회계 부분에 어떤 좀 서류들이 뭐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사업 평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 먼저 저희 마중물에서 걸러낼 거고요. 그것을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제 지정한 회계법인과 외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그 수행기간 20개 기간의 자료를 다 함께 이제 발송해서 사업평가와 회계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끝나는 선생님들께서 수행기관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는 이제 마무리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회계평가, 사업평가를 할 때 계속 점검하게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나눔샘 사업, 이 마중물이 지향하고 있고, 뭐 나눔샘이 지향하고 있고, 공동모금회가 지향하고 있는 나눔샘 사업의 방향에 맞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함께 이제 모색하고 할 텐데요. 회계에 대한 부분, 이것은 정말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공동모금회가 만든 그 지침 자료집을 계속 숙지하시고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내부용들은 좀 이렇게 기준에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통상적인 수준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중물 저희 이제 사무국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수행 자료에 대한 부분은 PDF로도 올려놔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나눔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요. 저희가 모든 정보들, 그리고 자료들,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그 창구들을 나눔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업 개요, 뭐 신청 안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탭으로 그 창구들을 좀 열어놨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수행기관들이 함께 되시게 되고 궁금하신 사항이면 회원 가입하시고 함께 자료 봐주시고 올려주시고 그 내용들을 같이 아카이빙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그 공동모금의 사업수행 안내 자료, 그 지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자로도 저희가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출력 책자를 이제 각 기관에 배포를 하겠지만 먼저 양식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권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26에서 28페이지 주로 그 강사비 그리고 기타 경비 예산 편성 기준표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요. 강사비, 뭐 회의비, 뭐 단순 인건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워크숍, 식비와 다가비, 뭐 자문비,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어지는 많은 것들의 그 목록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금액의 기준 한도 내에서 우선은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편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좀 더 하시게 되실 텐데요. 시간이 다음 주 수요일 까지 서류 접수 기간이다 보니까 다소 촉박하고 좀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또 그 생각도 드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고요. 제가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은 나눔샘 홈페이지든 아니면 지금 실시간 댓글 올려주시면 이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딱 지났는데요. 잠시 댓글의 내용을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그 질문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워크숍의 식비와 뭐 다가비를 책정하는데 그 기한에 한도가 있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책자 28페이지에 보면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 또 그 집행 편성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1박 2일 기준으로 1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그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거죠. 1인당 1박 2일을 워크숍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이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고, 그게 뭐 횟수를 제한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죠. 워크숍을 뭐 여러 차례 하면 또 그 기준에 맞게 1박 2일의 워크숍에 맞고 그 사람의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횟수의 제한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래도 저희가 이 유튜브의 내용들을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다가 계속 업로드해 놓고 또 강의 자료 홍보 영상들을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 둘 테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궁금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